때는 인조 24년, 서기 1646년 3월. 조선의 봄은 그 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이 방 안에는 봄이 없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창한 봄날.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4. 불과 2달 전 그녀의 남편이었던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발소리들이 이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내관들의 손에는 검은 칠을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고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 사발 안에 담긴 것은 사약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사발을 듭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두 눈은 무서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처절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 조선 왕실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한 여인을 지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역사는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 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승정원 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실의 국정일지인 승정원 일기에는 왕과 신하들이 지우고 싶어 했던 이 여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드리겠습니다. 1636년 겨울, 눈 덮인 조선 땅, 전쟁의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군대의 깃발들이 펄럭이며 만주 벌판에서 흥기한 청태종 홍타이지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성, 그리고 백성들의 울음소리. 왕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의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군량도 지원군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인조 14년 음력 1월 30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을 내려와 한강 나루터 삼전도에 마련된 수황단 앞에 섰습니다. 삼배, 구고, 두레,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예법.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 불러 경멸하던 청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닿은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이것이 후에 역사가 삼전도의 굴욕기라 부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멀리서 세자빈 강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날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남편, 소현세자의 손을 꼭 쥐고 그 치욕의 현장을 지켜봤을 그녀의 눈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수치였을까요? 아니면 힘없는 조선에 대한 처절한 패배감이었을까요? 힘을 길러야 한다.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마음속으로 끝없이 되뇌이고 되뇌였겠죠. 삼전도의 굴욕이 끝난 후 청나라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실의 심장을 인질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소현세자,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인물, 소현세자를 바라보는 인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듯 밀려옵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는 남편을 따라 자원했습니다. 아니, 자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남편을 혼자 그 낯선 땅에 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자를 지키는 것이 결국 조선을 지키는 것이라는 판단이었을까요? 그렇게 1637년 초봄,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조선을 떠났습니다. 당시 청나라로 떠난 볼모 일행은 5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수레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와 함께 그렇게 조선의 역사는 청나라의 심양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한 채 심양은 지금의 중국 선양이며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소현세자 일행이 그곳에 도착한 것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의 설원. 만주의 겨울은 조선 사람이 상상하는 겨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갗에 닿는 순간 쇠처럼 차가운 바람. 숨을 내쉴 때마다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 그들에게 주어진 거처는 심양관이라 불리는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방안도 되지 않는 건물에 겨우 바람만 막아줄 뿐 추위는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의 화려한 궁궐을 떠나 이 황량한 이국의 땅에서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인질로 잡혀간 세자빈 강씨가 심양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자빈 강씨가 심양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심양은 당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국가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명나라의 물건들, 조선의 물건들, 몽골의 물건들, 그리고 멀리 서양에서 건너온 신기한 물건들까지 모든 것이 이 도시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부족한지, 어떤 물건이 넘치는지, 그리고 그 차이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녀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심양에서 팔고 심양에서 구한 물건들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당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낮은 백성들의 몫이었지. 양반가, 사대부가 상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자, 세자빈, 신분이었으니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용기가 필요했을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농장. 심양 인근의 황무지를 개간해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세자빈이 경영한 농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동원된 조직적인 농업 경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장면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녀는 조선의 세자빈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규범에 따르면 양반 여성은 집 밖을 함부로 나다니지도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무역이라니, 농장 경영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가 조선에서 데려간 것은 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인은 최소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0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의 대도시 전체 인구가 하루아침에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조선인들이 팔려가고 있는 장면은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처절했다고 합니다. 아이와 어머니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울며 절규했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처녀들을 향해 채찍은 사정없이 휘둘러졌다 합니다. 그들은 심양 곳곳의 노예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가축처럼, 물건처럼 눈물로 범벅이 된 강씨는 이러한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다짐하듯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며 꼭 다문 입술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세자빈 강씨는 그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강씨가 조선인 노예 앞에 서서 몸값을 치른 후 그 사람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녀가 무역으로, 농장으로 모은 돈. 그 돈이 쓰인 곳이 여기였습니다. 속환, 일한 몸값을 치르고
노예가 된 조선 백성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승정원일기와 각종 사료에는 세자빈이 심양에서 활발하게 속한 활동을 펼쳤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몸값은 당시 기준으로 소 한두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에 달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는 심양. 강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 저 어딘가에 있을 수십만 명의 조선인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세자빈이었습니다. 왕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바깥 시장에서 팔려가는 조선 백성들은 어쩌면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면 됐습니다. 보지 않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강씨가 다시 장부를 열며 펜을 듭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단 한 명이라도 더. 그 절절한 마음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심양에서 8년. 그 8년 동안 세자빈 강씨는 무역상이자 농장 경영자였고 속한 운동가였고 그리고 남편 소현세자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심양에서 함께 청나라를 배웠습니다. 함께 세상을 읽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과 교류하며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흡수했고 강씨는 그의 옆에서 함께 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조선이 아직 성리학의 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세계가 얼마나 크고 빠르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배움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소현세자와 강씨가 함께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 꿈이 두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꿈이 심양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했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마침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8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청나라의 수도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 질서를 몸으로 배우며 살아남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설레었을까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의 다음 왕이었고 8년 동안 이국 땅에서 고생한 그 왕세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세자빈 강씨가 수레 위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환호하는 백성들과 대조되는 궁궐 깊은 곳의 한 인물이 보여집니다. 인조, 아버지가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빛날 때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8년 동안 청나라에서 고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나라 황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청나라 고관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아담 샬에게서 서양 문물을 배웠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할 때 인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세자, 저하. 세자, 저하가 오셨다. 인조의 눈이 가늘어지며 시기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변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때로는 아들에 대해서도 작동합니다. 특히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카리스마, 백성의 환호, 청나라의 신뢰, 그리고 미래. 귀국한 지 불과 70일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 향년 34세. 인조실록에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매우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온 몸이 검은 빛이 되었으며 이목구비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독살,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병사였을까? 아니면 독살이었을까?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강 씨의 눈빛에는 슬픔 너머의 의혹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급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증상들은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후 세자의 관 앞에서 왕세손을 껴안고 울기는커녕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인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떠났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심양의 혹한을 버텼던 사람이, 함께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며 꿈을 꿨던 사람이, 함께 노예시장에서 조선 백성을 구해내던 사람이, 이제 세자빈 강씨는 혼자였습니다. 낯선 적국의 땅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더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마자 인조의 분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몇 가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째, 강씨는 너무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양에서 그녀가 무역과 농장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당시 조선 왕실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규모였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세자빈이 막대한 재물을 모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능력 자체가 인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여인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것 자체가. 둘째, 강씨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8년 동안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했던 그녀는 조선의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말을 아끼는 대신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 인조에게도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준으로는 이것은 며느리로서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이었을까요? 소현세자가 죽고 왕위 계승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들, 즉 왕의 손자들이. 인조는 손자들을 제치고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원칙상 왕자가 살아있으면 왕의 손자는 원칙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례들을 보면 왕세자의 장남, 즉 세손이 왕위를 잇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린 세 아이들의 어머니는 살아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인조의 눈에 저 아이들의 어머니인 세자빈 강씨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능력 있고 당당하고 심양에서 쌓은 재산도 있고 청나라와의 인맥도 있는 그 여인이 만약 왕세손을 등에 업고 세력을 키운다면 인조의 눈이 가늘어지며 공포와 계산이 섞인 눈빛으로 저물어가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왕의 두려움은 언제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왕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1640 6년 초 조선 왕실에는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조의 후궁 소용조 씨가 죽었습니다. 소용조 씨는 인조가 총애하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인조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으로 한 이름이 지목되었습니다. 세자빈 강씨. 치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치적 수법 중 하나였습니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리한 죄목을 씌우는 것. 세자빈이 무속적인 방법으로 소용조 씨를 저주해 죽였다는 것이 그 죄목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말도 왕이 믿기로 결정하면 진실이 됩니다. 인조가 대신들과 회의를 하며 표정이 굳어지더니 급기야 억눌러 왔단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세자빈 강씨. 그녀는 34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불과 2달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았을 그 시간에 인조는 며느리를 폐위하고 그날 바로 자진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패빈 세자빈 지위를 박탈한다. 패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선 역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46년 3월, 패빈이 된 바로 그날 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약. 그 소식을 들은 강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냉정하게, 마치 역사가 이 죽음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강씨는 사약을 받기 전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청했다고 합니다. 강씨의 세 아들들은 아직 어렸으며 가장 큰 아이도 겨우 10살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그 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사발을 들고 사약. 그녀는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강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34년간의 짧은 삶의 시간들을 더듬어 봅니다. 심양의 혹한, 남편의 손, 조선 백성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얼굴. 8년 동안 청나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명의 조선 백성을 노예시장에서 구해냈습니다. 남편 곁에서 조선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꿈을 품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나라, 내 땅, 조선, 시아버지가 내린 사약을 조선의 땅에서 1646년 3월 소현세자빈 강씨, 향년 34세. 그녀가 떠난 후 그녀의 세 아들들도 결국 유배를 당했습니다. 강씨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제주도에서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왕이 스스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복림대군, 즉 효종이었습니다. 역사는 인조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왕, 아들을 의심하고 며느리를 사약으로 죽인 왕, 손자들을 유배 보낸 왕.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느리지만 언제나 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득 수백 년 뒤 구한말의 폭풍 속을 걸어갔던 또 다른 총명한 여인, 명성황후의 모습이 겹쳐 보이곤 합니다. 시대를 월등히 앞서갔던 총명함과 눈부신 해안, 그리고 그 어떤 남성보다도 강력했던 성우자의 기질까지. 만약 그녀가 여성을 옥죄던 조선이라는 틀을 벗어나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이나 시대를 호령하는 강력한 리더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폐쇄적인 시대의 벽에 가로막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척박한 이국 땅에서 백성을 품고 주체적인 삶을 개척했던 그녀의 위대한 고뇌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뜨거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